네, 126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부합을 할 때 부합 여부가 문제이지 묻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부합의 시기 묻지 않는다고 그랬죠.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또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었는지 여부도 묻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데 종물로 된 시기도 문제되지 않는다. 부합과 마찬가지다라는 것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8조 본문은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는 설적 계약으로 저당권 효력이 부합물이나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가 있다. 즉 약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정은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라는 것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효력이 미치는 것, 미치지 않는 것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복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순환 때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게 되면 과실은 간단한 거니까 그 핵심 판례 그거 나중에 공부하면 되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방가로 3번에 또 저당권에서 중요한 하나의 테마가 물상대의라는 테마입니다. 물상대의라는 테마. 예를 들어서 갑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취득을 했다. 또는 갑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취득을 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멸실이 되었다. 또는 이 토지를 국가가 공용징수 수용을 했다. 그러게 되면요. 보십시오. 자, 건물이 멸실되게 되면 갑은 건물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건물 자체가 멸실됐으니까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그 다음 국가가 토지를 수용해 갔다. 그러면 갑의 소유권도 없어지고 그 갑의 소유권 이외에 있었던 제3자의 권리도 없어집니다.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일이지만 갑은 건물 소유권을 잃게 됐고 을은 저당권을 잃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변제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요 채권이 소멸할 이유는 전혀 없죠. 그것도 우리 시험에서 물어봤고요. 따라서 이제 을 같은 경우에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불행하게도 일반 채권자 담보물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무담보 채권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칙.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저당권의 소멸 사유해가지고 목적물의 멸실, 저당권 소멸하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 이 건물이 가령 화재, 여기가 이제 국가 또는 보험회사라고 가정을 하고요.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보험금 청구권이 생겼다. 화재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 국가로부터 수용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이때는 다르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요 저당권의 효력이 가치 변형물 이러한 것들 가치 변형물 위에 가가지고 위치하는 것 이거를 물상대의. 그래서 요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물상대의 또는 물상대의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랬고 이제 또 우리가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전세권의 6대 판례 중에서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부수불물 물상대의성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6대 판례 중에서 물상대의 사례 여기도 우리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상대의라는 것은 저당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전세권도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부수불물, 물상대의성이 있기 때문에 물상대의 관련된 판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애가 요 건물에 대해서 을한테 전세권을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을은 이 전세권을 가지고 가서 병한테 담보로 제공을 했고, 병은 이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을 하였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었다. 그러면 이 전세권은 소멸해버립니다. 용립물권에서 전세권은. 그러니까 저당권의 목적물이 없어졌다. 목적이 없어졌다. 목적이 없어졌다. 다시 한번 여기. 자, 건물이 멸실됐는데 을이란 애가 건물 자체에다가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존속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요 전세권의 가치 변형물로서 전세금 반환 채권 또는 전세금 반환 청구권, 요게 발생을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병은 요 전세금 반환 채권 또는 전세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 대의할 수가 있다라는 것. 요 판례도 우리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상 대의의 핵심 요건 중에 하나가 여기 수용보상금이 갑한테 지급되기 전에, 보증금이 지급되기 전에 미리 압류를 해야 됩니다. 미리 압류를 해야 된다. 자, 압류를 하라는 취지는 뭐냐면 두 개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미리 압류를 해야 된다. 미리, 전에 인도나 지급 전에 미리 압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게 왜 압류를 하라고 하느냐. 자,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서요, 갑의 이 특정의 건물, 이 물건의 교환 가치를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리 압류를 안 해가지고 보험금이나 수용보상금이 갑에게 지급이 되어버리면 갑의 다른 재산들하고 다 뒤섞여 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당권의 본질에 맞지 않습니다. 특정 물의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것. 그래서 압류를 요구하는 취지는 뭐냐면 특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것은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가 압류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 누가 압류를 하든지 간에 지급만 안 되면 특정성은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물상대의, 저당 목적물이 가지는 가치 변형물, 예를 들면 화재보험금 청구권이라든지 토지 수용 보상금이라든지, 다음 중요하죠. 전세권 소멸에 따른 전세금 반환 청구권 등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을 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만 매매대금, 차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저희 물상대의가 절대로 안 됩니다.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금 여기는 이게 멸실돼 버린 겁니다. 수용돼 버린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이 건물에 대해서 을이라는 애가 저당권을 취득을 했는데 갑이 이 건물에 대해서 병하고 가령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갑은 병에 대하여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저당권이 건물 소유자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뒤쫓아 가가지고요, 자기 채권의 만족을 못 받으면 여전히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추급한다고 합니다. 추급. 그래서 이러한 경우, 여전히 뒤쫓아갈 수 있는 경우에는, 추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상대의가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보십시오. 매매대금이나 차임은 저당권자가
저당물에 취급할 수 있으므로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밑에가 우리 시험에 3번 출제됐고 정답도 2번이나 됐던 핵심 판례입니다. 저당권의 목적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 취득이 되었다. 공용징수가 아니라 협의 취득이 되었다. 이 협의 취득은 매매하고 똑같습니다.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 판례가 여기서는 가로를 해두고 실질은 매매대금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는 수용보상금이 아니다. 매매대금이다. 매매대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압류를 해야 되는데 미리 즉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압류하여야 한다는 이유는 뭐냐? 특정성 유지. 따라서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의 압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 이유는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가 압류를 하든 이미 압류만 되었다면 지급이 안 되니까 특정성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 네, 시험에서 아주 자주 물어봤던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잠깐만 거기 앞쪽으로 가가지고 전세권에서 잠시만요. 115페이지에 가시면 115페이지요. 요약서 제일 위에 가면 115페이지요. 전세권에서 우리가 전세권의 6대 판례 중에서 물상대의 사례는 건너뛰었었습니다. 저당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위에 보시면 작은 동그라미 2번 전세권에 대한 담보 설정.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죠. 바로 그 밑에 물상대의 사례 확인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저당권의 목적이었던 전세권의 용의물권적 권능은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 수 없이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아주 시험에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밑에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인 전세권의 소멸로 발생한 권리인 즉 가치 변형물인 전세금 반환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 대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뿐이다라는 그 뉘앙스. 그 속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요 사례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전세권이 없어졌으니까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의할 수 있을 뿐이다. 네, 그 뉘앙스를 느껴주신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됐고 다음에 이제 약간 건너뛰어가지고요. 130페이지까지 오십시오. 저당권에 실행해가지고 판가로 1번에 저당권자의 우선 변제 권능, 그 중에서 1번 저당권의 실행과 우선 변제 권능의 순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빚잔치를 할 때 가장 기본 룰은 뭐냐면 비용을 터는 겁니다. 비용을 터는 거. 그럴 때 비용이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집행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판례 표현에 따르면 공익비용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그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 옆에다가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해가지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적어두죠. 여러분 넘버 2 앞으로 이걸 넘버 2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실행비용 다음으로 공익비용으로서 넘버 2로 털어가는 게 있다. 그리고 3번에
최우선 변제권, 주임법, 상임법 공부하면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경매 목적물 자체에 대한 세금, 그걸 당해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있는 게 각종의 우선 변제권 있는 채권들, 가령 처당권에 의하여서 담보된 채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임법에서 공부하겠지만 확정일자를 받아가지고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 이 정도만 봐두시면 됩니다. 얘들 간에는 시간 순서에 따른다라는 거, 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작은 동그라미 하면 2번 보시면 저당권의 실행과 대항력 있는 용의권과의 관계 나와 있고요. 민사집행법 91조, 이거는 그냥 이 자체로 우리 시험법입니다. 이 항은 아까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매각 부동산 이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그래서 소멸주의, 다시 한 번만 그림 그려보면 1번으로 의뢰 저당권이 있고 2번으로 병의 저당권이 있다. 요 저당권이 실행이 됐다. 매각이 되겠죠. 요 저당권이 실행이 됐다. 역시 매각이 될 겁니다. 이런 담보물권자가 아니라 일반 채권자가 강제 경매, 강제 집행을 하였다. 이래도 매각이 될 겁니다. 무조건 매각이 되고 나면 살아남아있는 저당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이제 그 다음에 시험에 중요한 것이 여기에 여러분 토지에 용의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용의권이.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에 1번으로 을이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을 취득을 했고 그 다음으로 병이라는 친구가 저당권을 취득한다. 이럴 수 있죠. 또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을 취득을 하고 요 임차권을 등기를 해가지고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생겼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갑소유 토지에 먼저 저당권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2번으로 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을 하였다. 그러게 되면 전부 다 시간 순서로 따져보면 됩니다. 먼저 여기에 용의권능이 있었죠. 용의권능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 실행이 돼가지고 가령 A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았다. 그러면 먼저 있었던 것은 뭐 해야 되느냐? 인수해야 됩니다. 또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이 먼저 있었죠. 저당권보다 요 용의권들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이 실행이 돼가지고 A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았다. 그러게 되면 요 용의권능들은 전부 다 소멸합니다. 소멸주의.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딱 주의할 것은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아주 중요하죠. 갑소유의 토지에 1번으로 을이라는 애가 저당권을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2번으로 병이라는 애가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3번으로 정이라는 친구가 저당권을 취득을 하였다. 그랬는데 요 정이 저당권을 실행을 하였다. 그래서 가령 A가 매각을 받았다. 그러면 이 용의권은 요 저당권보다는 순위가 앞이지만 의뢰 저당권보다는 순위가 뒤쳐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거를 그냥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중간 용의권. 중간이란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위아래로 저당권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 개의 저당권이 있을 때에는 요 지상권하고 순위를 따질 때 최선순위 저당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왜냐? 어차피 매각이 되게 되면 모든 저당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중간 용의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매각으로 소멸한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것은 주임법 판례에도 있기 때문에 중간 영위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망 보십시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말이 저당권보다 순위가 뒤처지는 경우에는 소멸주의, 매각으로 소멸된다. 사항,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이 말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한다. 인수주의, 떠안는다라는 겁니다. 단서는 지금은 넘어가도 상관이 없겠고, 그 다음에 5번,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유치권은 엄청나게 배째라라고 하는 단순 무시한 권리이기 때문에 떠안아야 됩니다. 인수하게 됩니다.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지문 보십시오. 첫 번째,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이 매각된 경우에도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한다. 확인되셨나요? 네, 일반 채권자가 강제 경매해도 매각이 되면 무조건 모든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다음,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 요거는 인수주의죠.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따른 매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그보다, 즉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지상권 등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중간 영위권도 포함됐죠.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나중에,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나중에 중간 영위권도 거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질문 넘어가고요. 방가로 이번에 토지와 지상 건물로 인한 법 문제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 법정 지상권이 있다. 그리고 어떠한 의미인가라는 걸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경우 한번 봐보십시오. 갑소유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밑에를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에서 만약 요 건물에다가 갑이, 토지와 건물은 완전 별개의 물건이니까 이 건물에다가만 저당권을 설정을 하였다. 그 다음에 매각으로 을이라는 애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을이 남의 땅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토지 이용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을이라는 애가 뭐 지상권이라든지 임차권이라든지 이런 토지 이용권을 가지고 건물을 올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도 봤지만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병이라는 애가 건물을 취득을 하였다. 그러면 이 토지 이용권까지 어땠습니까? 병한테 이전이 된다고 그랬죠.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만약 갑의 토지 위에 을이라는 애가 무단으로 건축을 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남의 땅에 건물이 있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토지 이용권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든지, 아니면 허락 없이 무조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든지. 그러면 이 경우에 요 무단으로 지어진 건물은 철거돼야 마땅합니다. 철거되어야 마땅하다. 자, 그런데 이 경우를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갑의 땅 위에 이렇게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건물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이게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을이라는 사람은요, 갑이라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이 건물을 사는 게 아니죠. 그냥 법 절차에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경매를 통해 가지고 매각대금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을하고 만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을하고 만난 적이 없는데 토지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러면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토지 이용에 관한 둘이 합의를 할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만약에요, 합의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 이용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요, 갑이 을한테 이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돼버리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 건물 경락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둘이 만나가지고 합의한 바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 법이 그냥 지상권을 인정을 해 줘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합의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이 그림을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360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만난 적도 없는데 이거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그럼 우리가 확인할 게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였나요, 아니었나요? 성립 요소가 아니었죠. 그때 말하는 지상권은 통상의 지상권, 약정 지상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법정 지상권은 공짜가 없습니다. 무조건 지려질 의무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가가지고 성립요건 나와 있는데 인정사례, 부정사례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전부 다 두문자 등을 통해서 공부를 하니까 지금은 볼 필요가 없고 성립요건 중에서 A, B, C로 적어져 있는 것만 A번 최선순위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 B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서 물어봤던 거 설정 당시라는 거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설정 당시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밑으로 C번 보시면 토지 건물 양쪽 또는 어느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될 될 것. D번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질 것. 그래서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다가 저당물에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것. 네, 요거를 이야기를 한다.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고 넘어가셔가지고 리을번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 안 하고 넘어가는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지금 보고 있는 366조의 법정지상권에 비교해가지고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시점, 그 제목 찾으셨나요? 132페이지 두 번째 표 보시면 리을번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의 비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여기 네모가 있으면 여기 세 번째 칸 제목을 한번 봐보시죠. 세 번째 칸에가 동일인 소유 여부의 판단 시점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다르니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공부 안 했으니까 바로 그 밑에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방금도 봤지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에 속할 것. 예.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가로처럼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따진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 나왔으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네, 요거를 한번 봐두시라는 거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은 동그라미 2번에 일괄경매 청구권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그 취지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대지. 이걸 가지고 가서 나대지를 가지고 가서 담보로 제공을 했습니다. 담보로 제공을 했다. 그리고 그 돈을 빌려서 뭐라고 했느냐? 뭘 했느냐?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있어야 되고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도 봤지만 여기는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다. 그 경우에는 366조의 법정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대지의 경우에는 건물이 아까 존재해야 된다고 그랬죠. 건물이 존재한다는 거. 요거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의미를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건물이 없는 땅. 요 땅을 가지고 가게 되면 우리라는 저당권자는요. 그냥 여기 나대지 자체로는 100억짜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100% 돈을 빌려준다면 의뢰 입장에서는요 100억까지 다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로 잡고 그 다음에 100억을 빌려줬다. 그런데 이 경우 한번 봐보십시오. 갑소유 토지 위에 갑이 지금 건물을 소유를 하고 있는 요 상황에서 이 땅만 가지고 와가지고 대출을 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요, 이걸 나대지로 파악을 해가지고 100억을 빌려줄 수가 없죠. 요거 이해되시겠나요? 이거는 지금 나대지고, 이거는 지금 건물이 있는 땅입니다. 건물이 있는 땅.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그냥 70억만 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나대지는 100억 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때는 70억밖에 빌려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매각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 건물을 위해서 법정상권 인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있는 상태로 그냥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치가 70밖에 안 된다. 그럼 다시 가봅니다. 자, 나대지 가지고 와가지고 대출해달라고 했으니까 은행은 풀로 100억까지 빌려줬습니다. 100억까지. 그리고 나서 시간상으로 여기 1번, 그리고 나서 2번으로 갑이라는 애가 건물을 올렸다. 2번으로. 그리고 이 저당권이 실행이 됐는데 만약 이 건물을 위해서 법정사건 인정이 돼버린다면 을이라는 애가 손해볼 수밖에 없겠죠. 정납받는 사람은 절대 100억으로 매각대금을 써낼 일이 없습니다. 써낼 일이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저당권자가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결국 나대지의 경우에는 법정사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죄송하지만 잠깐 앞으로 가가지고 거기 131페이지에 위에 그 성립요건에서 인정사례, 부정사례 있죠. 그럴 때 부정사례에 보면 첫 번째가 나대지 사례 있죠. 나대지 사례는 인정된다 안 된다? 법정사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만 읽어보겠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가 되었다. 그러면 설정 당시는 건물 없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대지 뒤에까지 읽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법정사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작은 동그라미 2번 일괄경매 청구권. 법정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 가령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한 경우, 그 경우 상황에서 지상건물의 보호와 저당권 실행의 편의를 위하여 일괄경매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전문 읽어보기 전에 다시 한번요. 자, 나대지 가지고 가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당권 설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의 목적물은 토지죠. 토지.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이 건물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 요 토지만 경매를 하게 되면은요, 경락인 A가 이제 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경락인이 여기는 법정사건 인정이 안 되니까, 야, 이 건물 철거해라 라고 하면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손실이기 때문에 이 저당권자에게 일괄 경매 청구권, 토지 건물을 함께 건물도 경매에 붙일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권리가 있다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여기 갑소유의 건물, 한 동의 건물 일부, 여기에 대해서 을한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갑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합니다. 그럴 때 을이란 애가 여기 나머지 부분, 여기에 대해서 전세권에 기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건물 일부 전세권 사례. 전부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죠. 왜? 목적물에 대해서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목적물에 대해서만. 목적물에 대해서만. 자, 가려. 갑소유의 건물이 있고요. 201호 건물. 여기가 202호 건물. 202호 건물. 이거를 을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호에 대해서 가령 1,000만 원의 공사비. 202호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의 공사비. 그 공사비 총 2,000만 원을 을이 못 받은 상황에서 여기 한 세대 201호만을 을이 점유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을의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201호 1,000만 원이다. 아니면 202호 것까지 다 합해서 2,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요. 그게 뭐냐? 불가분성입니다. 불가분성. 그래서 이제 담보되는 채권. 피담보 채권. 이거는 201호 플러스 202호.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2,000만 원이 된다라는 거. 그런데 유치권자한테 경매 청구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에는 부, 수, 불, 물 플러스 경매 청구권하고 우선 변제권 중에서 우,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는 인정이 된다. 경매 청구권은 인정이 된다. 그럼 여기서 경매 청구는 201호만 된다. 아니면 둘 다 된다. 어떤가요? 유치물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점유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유치권이 성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여기는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유치물이 아닙니다. 결론. 담보물권으로 경매를 청구하려면 무조건 이렇게 지 목적물에 대해서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원칙. 그런데 만약 지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를 하려면 이렇게 법에가 특별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법에가. 그래서 거기 보십시오. 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 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당 목적물이 아닌 토지가 아닌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이 조문을 통해 가지고 역으로 건물 일부 전세권 사례에서 여기는 특별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전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전부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유치권자도 유치물에 경매를 청구를 하는 거니까 유치권의 목적물은 여기만 경매 청구할 수가 있다. 201호만. 이런 게 원칙. 이처럼 예외적으로 특별 규정이 있었을 때 저당 목적물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단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괄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건물의 존립을 위해서 함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만 해줄 것뿐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선 면제 받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요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지금은 그 조문만 읽어서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 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거기 OX 한번 펼쳐보십시오. OX.
일단 56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거의 중간에 박스 지난 시간에 넘어갔었죠. 그 사례형 을과 계약에 따라 을 소유의 구분 건물 201호, 202호 구분 건물이니까 지금 물건이 두 개입니다.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을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94번 갑의 유치권은 을 소유의 구분 건물 201호의 공사대금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하면은 X. 201호, 202호 전부 불가분성이니까. 95번 갑은 을 소유의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하면은 X. 유치물은 201호니까 이러니까. 자, 작년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 신청권은 있죠. 예, 경매 청구권이나 경매 신청권은 있다라는 거, 없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정도, 일단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됩니다. 요 두 개 지금 다 안 보고 요것만 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이제 저당권 59페이지 49번 봐보시면 849번 제일 밑에 그 849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라고 적어져 있죠. 네, 일단은 이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시면 공유 지분은 가능하지만 이거 한필토지의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틀렸고 등기된 임목 가능하고 등록된 건설기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나와 있는데 지역권에다가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셨죠? 그래서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은 두 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한필토지의 일부, 그 다음에 지역권, 여기다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50번 저당권 설정 계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요. 넘어가셔가지고 51번 채무자 아닌 제3자도 저당권이나 잠시만요.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저기 쉬셨다가 60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